자, 이제 오늘 두 번째 교통 세미나 동영상 강의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의 주제는 여권 변화와 교통이고요. 그 여권 변화는 크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여기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사회, 경제 등의 구조적 변화,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내에 굉장히 빠르게 구조적으로 변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통이 변화되고 그리고 대응할 것인가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스마트 도시와 교통에서 배웠듯이 또한 교통기술의 진정과 이에 따른 교통수단과 시스템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의 많은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한국교통연구원의 미래교통 수요의 변화 예측과 대응이라는 보고서와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미래형 도시개발 방안 및 교통계획과 연계한 입지분석 연구 보고서를 많이 차용을 했습니다. 이 두 보고서는 제가 일정 부분 같이 연구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다음 목차를 보게 되면은요, 첫 번째 인구, 사회, 경제 구조 변화가 무엇인가 또 어떤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 그리고 공간 구조가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현상적 패턴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환경의 변화, 교통기술의 진전,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 도시와 교통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교통과 공간 정보에 대한 구축과 활용 방안, 그리고 여건 변화와 교통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인구,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에서 먼저 인구 구조의 변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인구는 지금 보게 되면은 2065년에 상당히 많은 인구, 우리가 뭐 더 낮게 예측을 한다 그러면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그러면 지금 약 5,200만 명, 그리고 2031년 기점으로 해서 5,290만 명에서 이제는 2065년에는 3,660만 명까지 감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교통이나 도시 계획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인구가 급증하는 시점에서의 우리가 도시와 교통에 대한 계획과 정책에 대해서 수립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우리는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서 계획 수립과 정책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인구 구조의 변화 중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뭐죠? 우리가 여기서 보여지는 고령 인구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에는 약 15.7%가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었다고 그러면, 앞으로 30년 뒤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약 3분의 1을 훌쩍 뛰어넘는 인구가 대부분 고령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런 어떤 청소년층, 그리고 어린아이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라는 부분과 더불어 또 한 가지는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가 여기서도 눈에 드러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전체 인구의 62.2%가 일할 수 있는 인구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그것이 71.1%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경제활동 인구의 전체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인구가 이렇게 또 감소하는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인구 3천만, 우리나라의 인구가 3천만의 시대에 도달하는 시기가 앞으로 23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에서 4천만 시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렇게 이제 인구 구조 변화에서는 전체 인구가 감소한다는 인구 감소 시대의 특징과 더불어 고령 인구의 증가, 그리고 또한 일할 수 있는 경제 활동 인구 비율의 감소, 그리고 우리가 성장을 갖다가 뒷받침해주는 14세 미만의 이하의 인구 비율의 감소 부분이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은 가구 구성에서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45년까지 우리가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서 예측을 해본다고 그러면 1인 가구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1인 가구가 보면 2015년에는 27.2%, 그리고 2017년에 28.5%지만 2045년에는 36.3%가 되는 거죠. 그리고 평균 가구 원수도 보게 되면 2.53명이 2015년에 이루어졌다가 이제는 2045년 되면 2.10으로 줄어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가구 구성에서의 변화도 우리가 어떤 산업이라든지 경제, 그리고 또 주택, 이런 공급에 있어서 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추정 비율을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고령자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고요. 특히 75세 이상 초고령자의 비중이 보면은 2045년에는 1,000만 명 정도가 75세 이상의 인구가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상황적 인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구 구조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 남자와 여자 부분에서도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여성이 좀 더 오래 사니까 여성의 초고령화 비율이 남성에 비해서 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성의 어떤 그런 초고령화 부분도 굉장히 더 비중이 커진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여기서도 1인 가구에 대한 것들도 2045년까지 비교를 했을 때 보면은 1인 가구, 그리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2인 가구 또는 동거 가구들이 2인 동거 또는 1인 혼자 독거죠. 혼자 사는 비율이 보면은 800만 명, 700만 명 총 합쳐서 약 1,600만 명 정도가 2045년에 1, 2인 가구다라는 부분에서는 소비 패턴이라든지 주택 수요의 패턴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보는 것이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가구 자가용 승용차 등록 대수를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미래에는 교통 혼잡이 덜 심해지겠네, 교통 혼잡이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자동차 등록 대수의 폭발적인 증가는 여전히 그 기울기가 감소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즉 보시게 되면 전체 가구 수의 증가의 그 속도나 그 기울기에 비해서 가구당 자동차 등록 대수라든지 아니면 자가용 총량의 증가는 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미래에 인구 감소 시대에도 불구하고 교통 혼잡의 문제는 여전히 상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 낙관적인 어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견제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지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에서의 어떤 시도별 내용을 보시게 되면
보면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자동차 등록 개수가 0.78명, 그리고 0.90명 이렇게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그 증가율도 보게 되면 그렇지만 그 증가율은 6.8%, 36.2%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보면은 더 큰 문제 부분에서는 이런 전북, 전남, 그리고 제주 등등 이렇게 좀 더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덜 진전된 지역에서 자동차 등록 대수가 또한 더 큰 증가 추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실제 그런 어떤 교통 혼잡이라는 부분도 여전히 간과할 수 없는 미래에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1인 가구가 증가한다고 그러면은 여기 보면 수단별 발생량을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1인 가구는 승용차의 유발 비용이 더 적습니다. 유발 비율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77% 정도가 승용차를 선택해서 통행을 발생시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미취학 연령이 있는 커플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의 수단 발생 비율이 161.7%로 이렇게 보다도 높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미취학 아동 때문에 상대적으로 걸어다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불편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30대에서 40대, 50대, 60대까지가 보면은 좀 더 많은 승용차 이용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에서 30세는 32.7% 부분이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가구 구조나 연령 집단에 따라서 또한 계층별로 우리가 그런 어떤 수단별 통행 발생량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바라볼 때 앞으로 미래에서 교통 수요는 이런 계층별 추세를 기초로 해서 살펴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인구 감소와 구조 변화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다문화, 그렇죠? 다문화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 요인 중에 하나죠. 인구가 감소하고 그렇지만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는 해외에 있는 노동자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관계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문화에 대한 얘기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런 어떤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얘기되어질 수 있는 것이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문제, 이전과 다르게 지역 간 격차나 지역 세대, 가수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격차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서는 인프라의 공급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런 어떤 인프라 공급을 이제는 뭐예요? 지금은 이제 30년, 50년, 100년 정도 되는 노후화된 인프라들이죠.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 것에 대한 관점, 공급보다는 유지 관리가 더욱더 중요해질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이고 또 앞으로는 더욱더 그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빈집이나 빈점포, 유효 공간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도 도시계획 및 정책에서도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인구가 감소하니까요. 세수 감소와 재정 위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적인 재원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인구 감소 시대에서 대규모 신규 개발 수요는 감소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뭐예요? 국토 정책 또는 국토 및 도시 교통 정책에서의 공급 방식 또는 방식의 변화가 중요해진다. 그리고 도시 재생이라는 이슈가 또한 크게 다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균형 발전에 대한 요구가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의 반환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 사회구조란 무엇인가라는 것은 세 가지 특징이 있네요. 지속성, 그죠?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바뀌어도 그 사회 구조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특성, 안정성, 그죠? 안정성이라는 것은 사회가 제공해주는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안정적 행동 및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관계가 유지되는 것, 변동성, 이런 어떤 구조적인 변화에서 변화되는 특성,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특징이죠. 새로운 규범이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그런 성별의 차이 또는 갑을 관계, 그죠? 그런 부분들의 변화라든지 이게 다른 새로운 규범들이 또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고, 또 기술 발전, 패러다임 변화에서 사회 구조가 안정되고 지속되지만 그리고 변동되어진다라는 거고, 그 변동은 급격한 변동일 수 있지만 좀 점진적으로 변동하지만 그 주기가 좀 더 짧아지는 그런 특징을 또 미래에는 더 가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에서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스마트 도시와 교통에서 산업혁명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부분, 그리고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앞으로 맞게 될, 그리고 맞고 있는 그런 어떤 변화들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산업혁명을 보면 일단 정주혁명이라는 부분이 이제 농업을 하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모여 살고 한 곳에 살게 되면서 도시가 탄생하는 그런 것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산업혁명, 청기기관, 철도 건설에서 선형도시가 확산한다. 그리고 2차 산업혁명에서는 전기와 자동차, 대량 생산 체계의 구축으로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가속화시키는 시기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반도체 생산, 컴퓨터의 대중적 보급, 인터넷 확산 등으로 인해서 도시의 물리적 기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4차 산업혁명에서는 우리가 협력과 협조 과정으로서의 실시간 적응적 대응, 주문 기반 자원의 적시적 활용이라는 부분에 대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도시 현재 모습을 변화시켜 왔고, 그리고 새로운 또 변화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우리 지금 있는 기존의 도시에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어떤 사회 구조 또는 경제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보여주는 그 피라미드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그리고 욕구 5단계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욕구 5단계설에 대한 부분들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욕구, 일단 시큐리티에 대한 게 안전에 대한 욕구 부분입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단계는 생리적 욕구, 먹어야 되죠. 그리고 정주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죠. 먹어야 살죠.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욕구,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안전에 대한 욕구가 되고요. 이것이 사회가 보다 더 진전되어지게 되면 그 개개인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자극의 욕구와 지위 존중의 욕구가 생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걸 소속의 욕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자극이죠. 그래서 친구들이나 가족이나 사랑을 받고자 하는 어떤 소속, 친구가 누구냐,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이 자극의 욕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위가 이제 그 존경의 욕구. 나는 누구로부터 존중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지위 존중의 욕구가 됩니다. 그리고 자아 실현 욕구가 최상위층에 있는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거고요. 자아 실현 욕구에 대한 것, 뭐 창조적인 것을 하고 싶다라든지 어떤 것을 목표로 삼고 달성하고 싶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메슬로의 욕구 단계설을 또 보면 알렌 레비치의 기본 욕구 모델은 여기서 세 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분화시키면 이렇게 5단계 욕구설로 이렇게 이론으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계층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1, 2, 3은 일반적으로 결핍의 욕구라고도 얘기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속 안정 부분,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고요. 성장에 대한 욕구 부분은 이제 이거는 없어도 되지만 또
사회가 진전되고 성장함에 따라서 그 개개인의 구성원들이 요구하게 되는, 가지게 되는 어떤 욕구가 이제 성장에 대한 욕구이고요. 최근에는 또 이제 그 5단계에서 또 좀 더 분화시켜서 신미성의 욕구, 지식 이해를 위한 욕구, 이렇게 해서 7단계로도 이렇게 밝혀서 우리가 욕구에 대한 단계를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우리의 어떤 지금 현재의 삶은 존경과 인정을 받고 싶고 자아 실현을 하고 싶은 단계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지식 이해를 한 욕구, 신미성의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는 안전이나 보호된 욕구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기본적인 어떤 결핍 욕구로부터 탈출해서 앞으로 미래에는 성장에 대한 욕구가 더욱더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성장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시나 교통, 그리고 환경 문제 등등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성장에 대한 욕구로 인해서 보다 더 다변화된 수요와 그리고 요구가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구조적 변화를 갖다가 앞으로는 겪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도시계획과 교통계획 등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여기서도 얘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